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제 그 대증적인 요법이라고 그럴까? 그때그때를 넘어가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번에 9월 24일 날 이제 재정에 손을 대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도 낮추고 뭐 그전에도 했었지만 인민은행장이 직접 나와서 지금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크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방향은 재정 투입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좀 흐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0.5% 정도 재정 지급 준비를 낮추면 한 200조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또 한 번 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미국이 0.5% 비컷을 했기 때문에 여력이 생긴 건 확실하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게 시장에는 좋은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뭐 대출금리 조금 내리고 이런 거 가지고는 회복이 안 됐던 그런 시장의 어떤 흐름이 지금은 일단 거의 열흘째 지금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소비를 진작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좀 만회해 보겠다고 하는 이제 큰 줄기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내 투자자나 해외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중국 정부가 재정 투입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꾼 것 같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는 분명히 있죠. 다만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게 뭐 단기간에 그칠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갈지, 아니면 이번에 이걸 타서 네. 뭐 이제 회복 국면으로 갈지, 그건 뭐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조금 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부동산 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 거라면 대출금리 좀 느린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줄인다고. 우리가 다 미래를 보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좀 대출을 끌어서라도 네. 좀 집을 사보자.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전혀 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여전히 대출금을 갚는데 중국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죠. 많은 뭐 대출 금리를 내림으로 해서 이자 부담을 줄였다고 하는데, 그게 전 중국의 어떤 부동산 경기 자체를 끌어올리기에는 아직은 전혀 그 미미한 정도고요. 다만 방향성을 그렇게 제시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증시가 많이 반응을 했는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이어질지 한번 짚어는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3분기에도 뭐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경제 상황 어떻게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그다음에 이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업이 구매를 하잖아요. 원자재도. 그거를 이제 PMI라고 그러잖아요.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는데, 여전히 50을 하회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50이 넘으면 확장 국면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물론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49.8 뭐 이렇게까지 가서 어느 정도 그 이전보다는 조금 흐름이 낮이긴 했지만, 지금 PMI 지수가 몇 개월째 지금 50 이하고, 소비도 진작이 안 되고, 인플레도 중국 정부가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3% 내외에서 인플레를 조절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3%는커녕 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중국 일반 민중들은 돈 쓸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이제 큰 흐름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지금 그나마 이제 수출이 좀 이끌었었는데, 이 수출도 뭐 밀어내기 수출이다 아니면 과잉 생산이다 이래서 지금 이 미국이나 EU에서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강력한 관세를 지금 부과해서 막고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알리나 테무 이런 이제 소위 소상공인들의 그 비싸지 않은 정말 초저가 경쟁이 가능한 일부 공산품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중국 정부가 볼 때는 그동안 올 상반기부터 그나마 수출로 이게 좀 끌어왔었는데 네. 그 부분도 지금 좋지 않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소비가 안 되면 이제 투자란 말이죠. 그 중국은 해마다 소비가 대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한 56%, 7% 소비가 경제 성장을 견인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35%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잘 아시다시피 이제 3차 산업이 발달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뭐 거의 70% 수준으로 가는 거고, 우리도 한 50%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제체가 소비가 그동안 이끌었었는데 35%대로 간다면 이걸 메꿀 수 있는 거는 투자밖에 없거든요. 수출로 일부 했지만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이 투자도 지금 긍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투자는 이제 정부가 뭐 고정자산 투자가 정부가 SOC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정부 돈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정부의 고정자산 투자고, 정말 투자가 늘어나려면 민간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간 기업 투자는 아직도 굉장히 미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924 대책으로 인해서 일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 경제 그 기초 펀더멘탈은 아직 궤도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중국의 저출산 고령화 얘기가 하나 있고요. 청년 실업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겠냐,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노동 인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령화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제 노후를 기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 굉장히 적어진 청년 취업으로 메꿔야 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노동력이 그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노동인구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산업 생산력 향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중국이 그런 길을 들어섰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베트남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베트남 인구가 1억인데 베트남 사람들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이에요. 근데 중국은 40대 중반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해외 투자 기업이 들어와서 제조업을 하든 뭐를 하든 이 사람들은 구매력도 그렇고 숙련도도 이제 좀 지나면, 중국이 보통 55세에 이제 은퇴를 하니까, 이렇다면 오래 투자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그 고령화의 어떤 흐름이 지금 중국의 앞으로 발목을 잡을 거다. 이거는 또 중국의 내수와도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데, 결국은 아이들을 낳고 그 이제 생육과 또는 교육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게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야 집도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애도 지금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 M4 세대 그러는데 중국은 10불 청년이라는 게 유행합니다. 10불, 10가지 하지 말자. 거기에도 보면 결혼하지 말자, 애 낳지 말자, 무슨 헌혈하지 말자, 불우유 돕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완전히 청년들이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나쁘게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빈집이 저렇게 많은데 그걸 미래에 소비해야 될 세대가 지금 소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바로 그 저출산, 고령화하고도 직접 연계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부동산 시장을 대량의 자금을 집어넣어서 부양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요자가 옛날보다 훨씬 줄어드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필요를 예전보다 적게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국가가 나서서 완전히 이렇게 해줘서 돈을 집어넣어서 일단 활성화를 시켰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는 줄죠. 말씀드린 대로 취업은 잘 안 되죠. 이러니까 그게 실수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청년 실업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통 이제 청년을 16세에서 24세를 청년으로 보는데, 뭐 일반 청년도 있고 대졸자가 많잖아요. 네. 대졸자가 8월 말에 1159만 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올 봄에 리창 총리가 일자리 1200만 개 이상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꼼수를 부린
이 소위 취업률을 냈는데도 18.8%까지 갔단 말이에요. 작년 7월에 21.3%를 찍고 나서 발표를 안 하다가 올 3월부터 다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4%, 15%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졸업 시즌이 되니까 다시 18.8%까지 올라갔다. 그럼 이게 18.8%인데 중국은 이 실업률 내는 게 아주 자신들만의 또 특이한 방법으로 하죠. 원래 실업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는 게 취업률이지,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거는 집어넣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학생들도 구할 수 있잖아요. 하다가 말고. 그런 거 다 뺍니다. 농촌 호구 또 다 뺍니다. 왜? 그 농촌 호구는 본적이 농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취업률 이런 거 계산할 때 다 빠져요, 또. 그러니까 이 자체도 굉장히 그 실제로 한 40~50% 되는 거를 내리고 내렸는데도 18.8이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률, 뭐 실업률 이 걱정이 단순하게 그냥 실업이 늘어난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되고, 아니 이게 원래 당과 정부를 따라가면 괜찮아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SNS를 다 다룰 줄 안단 말이죠. 그러면 온갖 것들을 이 소위 불만들을 이런 데다가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게 사회 안정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의사 대책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있는 겁니다. 더 이상 수수방관을 해서는 사회 통제가 어렵겠다. 사회를 압박으로 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회에 희망을 줘서 나를 따르게 하는 방법도 공산당이 즐겨 쓰는 통제 방식이에요. 개혁 개방을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목표는 공산당 정권의 유지인데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서 나를 따르면 삶이 개선될 거고 우리가 세계적 국가가 될 거다 이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시진핑도 시진핑 스타일의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해온 거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회주의성을 강조하고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어깨가 나란히 됐는데 이제 미국한테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말자 그러고, 그래서 젊은이들의 그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자신의 지지자들이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이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정치와 경제가 엮어지면서 이런 조치가 나온 거고, 정말 중국 정부가 특히 시진핑 체제가 이거를 이 상황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풀어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속적인 강압을 가지고는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이제 중국 정부도 알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12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고 그 전까지 섣불리 다른 행동을 하면은 그게 또 미국한테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조심하고 있는데, 이 조심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이에 중국 경제가 너무 나빠진 거예요. 전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뭐 저도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런 게 오래 가면 회복력에 영향을 받거든요. 좀 일찍 하면은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계속 지치게 만들면 마지막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그게 당이나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회복력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런 거를 바라보는 중국 관찰자들이 중국이 완전히 본궤도에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면 투자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악순환 고리에 걸려 있는, 지금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저도 그런 말을 쓰지만 개혁 개방 40년 이후에 최대의 위기다, 지금이. 그러나 위기는 기회잖아요.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세계 1위 국가고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그런 부분들을 이념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중국은 뭐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중국이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이 국가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경기 부양책의 지속성에는 엄연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풀지.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진핑이라는 중국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10월 1일이 중국 이번 건국 75주년이고 거기 담화를 발표했는데 경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당 중심으로 뭉치자. 우리가 잘하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 전환을 국가 주석, 당 총석의 이름으로 이 정책 전환을 하는 거를 공포하는 데는 여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 이 팀과 시진핑 지도자 간의 어떤 공감대 이런 거를 통해서 국가 주석 또는 당 총석이 이 최고 지도자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좀 꺼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 상황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조금 반등을 하면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할 또 소지도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하니까 좀 되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재정을 집어넣고 정부가 의지를 보였더니 주식시장도 반등을 하더라. 어차피 돈이라는 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1차적으로 거기가 먼저 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스피로버 효과가 나타나서 어쨌든 주식뿐만 아니고 부동산 시장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글로 갈 거고 그러면은 중국 경기가 좀 풀릴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 거꾸로 그런 메시지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자체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기는 어렵더라도 네. 이런 흐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데는 이번 조치가 그 중국의 당국한테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중국을 만든 거는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입니다. 그 당시에도 반발이 많았죠. 네. 그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하는 거는 개방이라는 거는 국제 분업 체계에 들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분업 체계라는 게 뭐겠어요? 미국이 그동안 2차 대전 이후에 깔아놓은 판입니다. 거기에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미 달러 패권, 미국의 입장에서는 패권이죠. 달러 체제를 쓰면서 국제사회가 같이 가는 분업 체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78년 말에 선언을 하고 79년 1월 1일에 수교를 하잖아요. 미중 수교. 네. 미중 수교라는 게 바로 내가 이제 미국과 협력해서 가겠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의 경제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제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미국 밑에 들어간다라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3, 40년이 가면서 중국이 세계 2대 경제체가 됐습니다. 2010년입니다. 그게. 2010년에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 2대 경제체가 됐고 중국이 국제적으로 파워를 과시하기 시작한 게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중국은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했기 때문에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달러를 오바마가 좀 써라. 그때 아시다시피 유럽에 특히 남유럽에 재정위기가 많이 났잖아요. 거기에 좀 지원을 해주라 라고 했는데 중국이 한편으로 즐기면서도 우리도 개발도상국이라서 그럴 여력은 없다 이러면서 끌어왔는데 그때부터 중국은 세계적 국가가 사실 된 거예요. 그리고 2014년에 구매력 지수로 미국을 넘어섭니다. 물론 이제 인구가 많지만 돈 가치가 그 미국 가치하고 이제 인구는 둘째치고 총량 규모로 같아진 거죠. 그때부터 뭐 2027년이 되면 세계 최강의 이제 경제력을 갖게 될 거다. 2030년이 될 거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코로나를 만나고 그 전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미국 밑에서 놀지 말자. 그러니까 미국도 하라 이거죠. 우리도 우리대로 꾸리겠다. 이게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제정자가 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중국 국내에다가는
소위 사회주의성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 정도 경제가 올라왔으면 우리가 중국식 모델로 잘 해오지 않았느냐.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덩샤오핑 때는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우리가 보통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그랬죠. 이게 장점인 후진타오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시진핑은 20차 당대회에서 무슨 표현을 쓰냐 하면 중국식 현대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서방식으로 현대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회주의를 가지고 하는 중국식 현대화도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척점에서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개혁 개방을 가지고 성장해 온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중국식 현대화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국유 기업이 위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점인 때부터 민영 기업이 한 30%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을 세계적 국가로 키우고 시장에서 역할을 발휘한 것이 소위 민영 경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알리바바, 텐센트, 네. 바이두 이런 데란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데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새로운 빅테크 기업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지금 거기에서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넘어가는 조치들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말로만 우린 외국 외자 들어와라. 우리가 국내 기업 대우해 주겠다. 그런데 중국 국내 기업들도 어렵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일부 제조업은 스스로 베트남으로 옮겨갑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가지고는 수출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베트남에 가서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는 거를 붙이고 가면 관세나 이런 거에 그 타격을 덜 입잖아요. 이럴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들어오라고 하면서 뭐 반간첩법 만들죠. 대외무역법 만들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이미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려서 해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신규 투자를 할 사람들은 내가 왜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거기를 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과거에 덩샤오핑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미국하고 협력해서 내가 국제 체계에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WTO에 가입을 했고, 그래서 이 국제 분업 체계의 최대 수혜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시진핑은 그거 과실을 쭉 가지고 왔다가 지금 먼저 사회주의성을 강조했는데 지금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면 사회주의성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하는 건 괜찮아요. 덩샤오핑이 했던 것처럼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이제 이론적인 개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식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거를 뭐 1대1로 하니까 나를 따르라.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고답적인 이런 패턴을 가지고는 중국 국민들도 설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투자자들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적어도 덩샤오핑이 했던 것만큼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중국이 굉장히 장기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요. 시진핑 체제의 어려움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시진핑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어렵게 가면 시진핑의 권좌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무슨 뭐 낙마를 하고 물러나고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지지를 못 받는 거죠. 그럼 지지를 못 받는 정권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한다면 중국이 또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좀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 구이사 조치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국제적인 시각을 소위 설득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진핑 주석이 그 정권의 안정 내지는 뭐 자기가 한 번 더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산당이 중국의 유일한 정치 실체잖아요. 그럼 공산당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정통성과 합법성이 위협받는다 그러면 본인이 안 바꾸더라도 주변에서 바꾸라는 압박에 굉장히 시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타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은 중국이 뭐 이렇게 건재해서 쫓아내는 경우가 뭐 그전에는 뭐 권력 투쟁을 심하게 해서 있지만 사실은 그 호야오방이라는 사람이 먼저 5년을 했었어요. 덩샤오핑 체제에서. 덩샤오핑은 자기가 하질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오즈양이라는 사람을 앉혔고 사실 10년 온 거는 장저민하고 후진타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5년 조자양은 천안문 사태로 2년 반밖에 총서기를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공간은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 시진핑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1921년에 창당한 중국을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위기에 빠진다면 중국 공산당의 집단의식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집단 지성이 외골수로 압박을 하는 거를 저는 용서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제 시진핑 주석의 결단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중국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변화를 어디서부터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아직은 좀 아닐 것 예, 같고요. 아직은 아닐 것 같고요. 그 이제 지금 계속해서 20기 3중전회가 얼마 전에 열렸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네. 그 전에는 절대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9.24 대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9.24 대책이 나온 이유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금융위기는 수습이 불가합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시진핑 주석도 10년 전부터 회색 코뿔소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 이미 알고 있는 위기가 현실화되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근데 지금 점점 이게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조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제 생각으로는 너무 코너에 몰려서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좀 선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좀 거기에 맞게 좀 미리미리 하면 훨씬 난데 이게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안 되겠다가 싶을 때 이렇게 하면 시장에 대한 그 어떤 호소라든가 메시지도 훨씬 더 감각이 늦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요 이제 2차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계속해서 여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시진핑 본인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금융당국자나 이런 데서 그런 흐름들을 잡아간다고 보면 아 이게 더 이상 이 중국 경제가 나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가 좀 방향을 새로 잡고 있구나라는 걸 봐서 예를 들면 지급 준비율을 뭐 한 번 더 인하를 하고 미국에 맞춰서 또 뭐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면 그런 흐름을 우리가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